더 1차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없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 따로 뛰는 생각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존재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불교에는 무아윤회를 해가지고, 무하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윤회한다 그러면 지금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잘못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배울수록 그런 잘못을 범하는데, 아니 나라는 주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단 말인가 하고 그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 스님들이나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불교 학자나 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 공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라고 보고 없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다. 그래서 열애는 있다 없다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로는 극단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자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는 말은 적어도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논리적 법칙을 볼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 무아윤회는 마찬가지인데, 열애는 상주와 단멸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주란 말은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불리는 존재가 계속 죽지 않고 옷을 갈아입듯이 몸만 갈아서 나고 죽고 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거 없다 그래요. 부처님은 무아가 바로 그거거든요. 공이거든요. 아트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 상주와 단매를 떠나서, 그 상주는 영혼이 산다는 뜻이고, 죽더라도 죽은 게 아니라 또 딴 몸으로 태어나니까 산다는 뜻이고, 단멸은 죽으면 그거 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주와 단매를 떠나서 열애는 중도를 취한다. 그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 학문적으로 볼 때 불교는 진실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세기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양자 현상을 다 설명드렸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대학교 4학년 동안 공부해야 될 건데, 오늘 제가 그 전반부 50분 정도를 양자역학을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 50분은 대개 공과 중도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드릴 건데, 50분 만에 다 말씀 못 드리겠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띄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 얘기 드렸으니까 자, 먼저 이게 쓴 대로 불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불교에서 여기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배우고 뭘 듣고 했는데도 우리 삶의 질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불교를 우리가 종교를 받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삶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가르쳐서 8만대전경을 다 뭉뚱그리더라도 남는 것은 마음 심자 하나다는 건데 같은 말이죠. 근데 반야심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문의 대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 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예. 그러니까 오온이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몽땅 공하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그걸 아니까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선 오온이 공하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공한다는 걸 보면은 왜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런 걸 오늘 이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사물의 실상의 공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윤리의 핵심이라는 뜻에서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공이구나 하고 체득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오온을 색, 수상, 행식을 다 통틀어서 오온이라고 할 때 왜 공한 거죠? 이 두 가지 물어야 되죠. 왜 공한가?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물건도 있고 나라는 존재도 있어가지고 강의도 하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듣고 있는데 그거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물론 불교에도 우리 다력신앙이 있어서 관음보살한테 우리를 구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은 불교는 어디까지나 중심이 자력신앙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세상에 무서운 것 없다. 그래서 임재선사 같은 분 그렇게 말해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도 죽이고 다 죽인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딴 게 아니라 거기에 죽인다 해서 설마 죽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부처님이나 조사나 부모가 가르친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내가 정말 절대 자유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공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성적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의를 해서 없는데 진공묘의를 해가지고 또 묘하게 있는 작용을 하고 없는데 뭐가 있음의 작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알기 전까지는 부처님 말씀은 인간은 도무지, 물론 선성들이 깨친 분들은 그걸 알아서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 베풀겠지만은 보통 사람, 소위 이성적 사유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부처님의 말씀은 이체 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양자 현상을 보니까 이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의 특징과 공의 의미를 한번 정확히 알아보죠. 불교의 특징이 뭐냐? 우선 세상에서 제일 원인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일 원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물이 있다 칩시다.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보죠.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그렇다면 그 원인은 B다. 근데 B, 우리의 부모나 조상거나 환경이죠. 그럼 우리 부모나 환경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따져가다 보면 B의 원인은 C가 될 테고 C의 원인은 D가 될 테고 끝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무한소고에 빠지니까 도대체 사물의 원인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물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의 원인을 찾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철학자들과 불교를 제외한, 불교는 아니니까 불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과학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는데,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과학과 철학은 제일 원인을 상정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적어도 제일 원인을 부정하고 연기법을 합니다. 제일 원인이라는 거 없어요.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같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고, 힌두교 같으면 브라흐만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아트만이 우리의 중심이다. 그리고 불교, 요즘은 이제 유물론에 성행해가지고 과학과 철학에서는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유물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인 거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이지 어떤 것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요것만 딱 떼놓고 나서는 뭘 말해보려면 아무것도 말 못해요.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독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현대 물리학의 중심이 되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복잡계 이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보과학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은 바로 이 연기법을 지지합니다. 연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때 만유인력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배웠을 겁니다. 태양이 잡아당겨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잡아당기는 힘 같은 것보다도 공간이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체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진 공간을 따라다 가다 보니까 그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의 공간을 이렇게 휘어놨어요. 그래서 지구는 자유롭게 가는데 그 휘어진 길을 따라가 보니까 휘어졌거든요. 그럼 공간을 휘어진 건 누구냐? 물체의 분포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기죠.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공간이 휘어짐인데, 공간이니까 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을 휘는 건 누구냐? 물체입니다. 물체의 분포와 공간이 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양자역학은 또 왜 연기법이 되는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졌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여기 종교가 셋이 나오죠. 이 철학과 과학과 종교는 제일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제일 원인을 신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이론론이라 그런다면은 물질과 이 모든 것이 근원이냐, 아니면 정신이 모든 것이 근원이냐, 아니면 둘 다냐. 둘 다라 그러면 이원론이 되겠죠. 근데 불교는 이거 다 틀렸다고 그래요. 제일 원인을 부정하고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소멸하고,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이 불교란 걸 알겠는데, 그래서 우주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할 때 이 근원이 뭐냐? 없다, 이게 불교에서. 서로 의존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서 서양철에서는 실체란 말이 있고, 불교 용어로 자성이란 말이 있는데, 실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실체란 말 많이 쓰는데 사실은 별로 의미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쓰죠. 그래서 실체와 실제라는 의미를 혼돈해 쓰는데, 실체는 영어로 entity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존재와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 항상 나라면 나의 성질을 다른 것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해가는 개체적 성질을 영어로 substance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진 것을 우리가 둘 다 합쳐서 실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만약 이 세상에 연기법이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면 그 실체가 없겠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항상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성질이 바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 성질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하면은 사람들이 허무하다 생각하는데,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건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았는지. 1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을 놓고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선 물질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여러분 몸이 되니까 다 세포가 새 것으로 바뀌면서 보통의 경우 1년이면 98%가 바뀌는데 7년 정도 지나면 다 바뀌었으니까 물질도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나 느낌이나 정신도 다 바뀌었어요. 우리 머리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은 시냅스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세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연결되는 방식에 의해서 내 그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늘 바뀝니다. 어제와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의 시냅스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도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서양 철학의 개념이고 실체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자성이 없다는 말과 실체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보는데, 자성이 없음을 적어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 부르고 부처님은 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무아와 공은 같은 뜻으로 봐도 좋겠네요. 즉 공은 불변의 성질이 없다는 것으로서 실체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성을 공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공은 또 중도를 떱니다. 왜냐하면 왜 중도가 되냐면 내가 이놈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자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성을 갖지만은 사실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이놈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성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과 함께 다른 이것과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색즉 시공 상주 단매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 유무를 초월한 중도 등등 이런 말이 불교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역학이 아니라면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양자역학이 아니라면 명상을 통해서 또 좌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과 중도는 사물의 이중성을 뜻합니다. 이중성이란 뭐냐면은 하나의 사물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불교에는 색신불이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색즉 시공. 존재하는 물질은 실체가 없다. 공이다.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번뇌 죽버리고 번뇌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깨달아서 아주 번뇌가 없는 거라. 그 번뇌면 번뇌해주고 보리는 번뇌가 없는 건데 번뇌가 번뇌 없음과 같다. 말이 안 되죠. 생사적 열반. 생사는 나고 죽는 윤회를 계속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괴롭다 그러는데 그게 그걸 벗어난 열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범부즉 부처. 범부는 우리 같은 사람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그래서 특히 이 뜻은 우리가 중요한 뜻이는데 범부즉 부처의 뜻을 볼 때는 범부즉 부처라고 할 때 한 사람에게 왼쪽 주머니에는 범부의 면이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부처의 면이 있어서 어떤 때는 부처의 면이 나오고 어떤 때는 범부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범부가 그대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근데 범부즉 부처와 같은 표현에 해당하는 현상이 자연에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범부즉 부처라는 말을 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하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부처님은 깊은 통찰 얘기해서 아셨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있습니다. 자연이중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층 입장인가 먼저 이것부터 살펴볼 텐데요. 부처님의 설법에 의하면 사물의 참모습은 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물은 여기 있거든요. 공은 연기 이치에 의해서 일체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성이 없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만으로 우리가 공의 의미를 이거 달달 외워도 아마 저기 동국대학에 가서 불교 시험 칠 때 이렇게 쓰면 맞다고 점수 줄 거예요. 근데 외워봤자 공의 의미가 우리 머리에 안 들어와요. 실체가 없다는 말로 설명해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이구나 하고 머리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은 반야심경에서 무아리 비서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시고 공중 무수생 무수상행시 시고 공중 무수생 그러니까 수상기 역부여시라 해가지고 모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고진멸대 사성제를 말씀했는데 반야심경은 무고진멸대라고 그래요. 분명히 없다거든요. 없는데 또 진공묘유를 해가지고 없으면서 온갖 작용을 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부죽 부처, 번뇌죽 보리, 생사열반, 이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같은 거다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까다로운 공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물의 실상이 그렇게 오묘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주제를 봤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안 보여요. 근데 양자역학을 통해서는 진리의 일면을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의미, 사물의 참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 양자역학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면은 어렵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만일 제가 양자역학 이론을 여기서 강의해가지고 뭐 슈레딩거 방정을 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렵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관찰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봤다는데 그거 어렵다고 그럴 수 있나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연을 들여다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랬으면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양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인슈타인, 보아, 파인만 등등의 뛰어난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들이 많은데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시세계에 가서 양자현상에는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서 동시에 켜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여러분이 가끔 신문에 보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볼 때는 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미시세계에는 꺼져 있으면서 동시에 켜져 있네. 뭐 그 이상한 그런 일이 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을 강의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 강의를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켰으니까 강의 잘못한 거죠. 양자역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인 거고, 단지 관찰해서 보니까 자연현상은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그러려면 제가 파동의 모양을 설명했는데, 파동이라는 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 오니까 요 파장이라고 그러고 요 폭을 진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합치는데, 이거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두 가지 파동을 이렇게 합치는데 요걸 마루라고 그러고 요걸 골이라고 그러는데,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요. 이렇게 높은데 요거 1이고 요거 1이라면 두 개 합치면 진폭이 2가 돼요. 근데 그 파동의 세기라는 게 있는데,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진폭이 진폭이 1인 파동이 두 개 합쳐서 진폭이 2가 되면 요 파동의 세기는 4가 됩니다. 진폭이 3이 되면 그 파동의 세기는 9가 돼요. 그건 그냥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파동의 성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자니까 여러분의 몸무게를 다 합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몸무게를 합치면 그냥 전체 몸무게가 되거든요. 근데 파동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합쳐놓으면 1과 1을 더했는데 4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골과 마루와 골이, 이거는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합치면 0이 되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파동은 더하는 방법에 따라서 4배, 9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깨끗이 사라져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동은 여기 보시면 파동이 지나갈 때 여기 물체를 만나면은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밀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입자는 탕 치면 밀어내죠. 그런데 파동은 밀어내지를 못해요. 이 입자는 어때요? 탕 부딪히면 밀어내잖아요.
여기 파란 공, 빨간 공이 부딪히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여기 까만 벽돌하고 파란 벽돌이 부딪히면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입자는 밀어낼 수 있어요. 상대방 부딪히면.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비교해보면 입자는 똑똑 떨어지면, 여러분 입자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저기 앉아 계신 분 다 떨어져 있는데 파동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 하고 소리 졌는데 이 아 소리가 여러분 전체 목소리에 다 들어갔어요. 내가 여러분이 여기 대충 보니까 한 3, 40명 앉아 계신데 아라는 소리를 30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동은 연속적이에요. 그 입자는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앉은 의자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입에 갇혀 있나요? 공간 전체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퍼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과 달리 파동은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입자는 실제 존재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파동은 물결이 흔들리는 거니까 물은 존재하지만은 물이 존재하는 물결이 흔들리는 현상이니까 입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서 몸에 해당한다면은 현상은 몸짓상. 제가 춤을 추면 여기 파동이거든요. 근데 춤 안 추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하는 것과 그냥 몸짓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는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량은 아까 그 입자가 하나를 다 더하면 물량이 되는데 파동은 더하는 방식에 따라서 4배, 9배로 세질 수도 있고 없어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다른 거니까 입자에 넣으면 결코 파동일 수가 없고 파동에 넣으면 결코 입자일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그게 우리의 논리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이게 범부예요. 범부와 부처는 완전히 다르니까 범부가 부처일 리가 없고 부처가 범부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논리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유방식이에요. 전기 스위치가 꺼졌거나 켜졌거나 둘 중에 하나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파동이냐 입자라는 걸 알아보는 것은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벽에다 구멍을 2개 뚫어놔요. 구멍을 2개 뚫어놔서 여기서 빛이나 입자를 보내고 여기서 빛이 입자서 여기서 만나게 하면은 입자라면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파동이라면 요거 위치가 골과 골이 만나느냐, 골과 골이 만났으면 4배가 될 거고 골과 마루가 만나서 없어지겠죠. 그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보면은 여기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여기서 사라질 거예요. 여기서는 보낸 것이 파동이라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4배를 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죠. 여기서 파동을 보내는데 요 스리스 2개 있는데 여기 한 닫아뒀어요. 닫아도 여기다가 모래를 보죠. 모래가 입자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 알겠죠? 구멍 뚫고 모래 한번 쏙 부어보세요. 부으면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쌓이겠죠. 가운데 제일 많이 쌓이고 옆으로 갈수록 좀 퍼져 있을 테고 이거야 뭐 실험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에 가서 모래를 지어서 이렇게 떨어뜨려보면 보이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 거를 닫아버리고 위에 구멍을 닫아버리고 밑에 걸 열어두거든요. 이거 사실은 구멍이 아니라 길게 찢어진 틈인데 이렇게 길게 찢어진 틈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위치만 조금 살짝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2개의 수리를 열고 둘 다 열었어. 아까는 하나 닫았는데 요걸 열었을 때는 빨간 색깔, 요걸 열었을 때는 초록색이었는데 둘 다 열었어요. 둘 다 이러는 것도 쉬워요. 여러분이 실험해보면 되는데 요거 더하기 요거가 돼갖고 입자랑은 원래 둘 다 하는 거예요. 요거 2개 되면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는 A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B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둘 다 열면 이렇게 된다. A와 B를 둘 다 열어놓은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2개의 스릿을 열고 파동을 보내버리면은 여기에서 오늘 닿는 빛과
여기에서 와서 빛이 놓을 때 여기가 골과 마루가 맞느냐 골과 골이 맞느냐에 따라서 어둡고 밝은 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파동의 세기라 친다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는 세지고 여기 약해지고 여기는 세지고 약해지고 그 가운데가 좀 더 많이 올 테니까 가운데는 아주 세고 옆으로 가면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기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빗을 두 개의 스리를 열고 한번 빗을 보내봤어요. 이렇게 빗을 보내봤더니 빛이 가운데 제일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골과 마루가 만나면 이거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해진 거, 강해진 거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걸 우리가 형광판에 붙여보면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띠가 어둡고 밝고 어두운 띠가 쭉 나타나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서 이 간섭 무늬가 생기면은 아 이거는 파동이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빛을 해봤더니 그게 됐다 그랬죠. 빛이 파동이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뭐였었어요? 빛은 파동은 밀어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니까 밀어내지 못해야 되겠네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923년 뭐 이런 과정을 거칠 때면 물리학자들끼리 뭐 굉장히 논쟁도 있고 뭐 머리를 싸맸는데 컴프턴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여기 전자가 있거든. 전자는 입자인데 빛을 쏘았더니 당구공 아까 치면은 탕 쳐서 이놈이 튕겨나가고 이게 튕겨나가죠. 아니 근데 빛을 쏘았더니 전자가 당구공처럼 튕겨나가요. 그리고 빛도 튕겨나가요. 자, 파동인 빛이 전자를 때리면은 밀어 못 낸다 그랬잖아요. 만약 파동이라면. 밀어냈단 말은 뭐죠? 입자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뭐가 잘못됐네요. 범부 즉 부처란 말은 틀렸다고 그랬고 유무초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의 현상을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공도 사실 중도가 같은 뜻인데 없지만은 어떤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도 부처님이나 그 선승들처럼 깊은 명상 속에서 진리를 딱 직관한 사람들, 그게 반야인데 반야는 서양 철학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서양 철학에는 이성자 사유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 반야의 개념에 반야로 직관하면은 이런 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중성이란 말은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실험해서. 근데 파동과 입자는 제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근데 자연현상은 실험해 보니까 빛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져요. 파동이면서 입자예요. 그래, 우리의 통상적인 경험과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으로는 이중성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우리의 인간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사물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것만 본다는 얘기죠. 우리의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뭘 깨쳐주냐면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는 것은 내가 보는 조그만 세계에서 우물 속에서 한 거고 우물 밖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구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고 진리 세계예요. 그래서 빛이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교 교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빛이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는 자성을 가진다면 그건 불변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파동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자라는 성질을 가질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대로 가져요. 그건 뭐냐면 일체 사물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서, 다시 말해 빛이 파동이 날 때 그 파동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공성이 없어요. 그거 파동이나 성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일체 사물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무아 또는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라는 성질이요, 파동이라는 성질도 그냥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측정 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립자는 입자, 파동, 이중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저도 과학적으로 볼 때는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를 이루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잖아요. 근데 소립자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입자, 파동, 이중성을 간단 말은 무슨 뜻이죠? 적어도 아직 제가 정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색은, 우리 물질은 이중성이 그 바탕이니까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시고 공중 무색 이렇게 나오죠. 저도 수상행시까지 제가 무란 말은 여기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질만 할 거니까. 물질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 즉 실체가 없다는 걸 뜻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체 사물의 자성이 있다면 옳고 그름에도 불변의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눠보게 마련입니다. 이건 옳은 거, 저건 틀린 거, 이거 착한 거, 그른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선이니 이것 아닌 것은 악이라고 부르게 되고 결국 종교나 윤리는 배타성을 갖게 될 겁니다. 만약 실체가 있다면. 왜냐하면 옳은 것만 골라내야 되고 악한 건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저것은,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거니까 저것은 악이니까 멸해야 되죠. 악은 멸해야 되니까. 그 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부처님은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그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옳다고 존중하고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소초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거든요. 누구는 코끼리 다리를만 만져보고 기둥 같다 그러고, 누구는 몸통을 만져보고 벽 같다 그러고, 누구는 머리를 만져보고 항아리 같다 그랬는데 그거 다 옳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틀렸죠? 다 맞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사물의 일면만 그런 것이지, 그게 코끼리가 기둥, 전체 코끼리 기둥, 다리 만져봐서 코끼리 기둥 같다 했을 때는 그건 다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코끼리 전체가 기둥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모르고 내가 말한 것이 보편적인 진리에서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다 할 때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어떤 한계 내에서 옳다는 걸 모른다면 독선과 아지에 내에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부처님은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코끼리 장님 만지기로부터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바로 넉넉한 인품으로서 틀린 것도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니까 그걸 벗어나면 또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넉넉하게 봐준다면 세상에 믿고 때려 부실 게 없어요. 그러면 조견 오응개공 도일체 고학이란 말을 할 수 있겠죠. 누가 그렇게 넉넉한 인품 가진 자가 뭐 그렇게 좁쌀처럼 분해서 그냥 펄펄 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조견 오응곡의 도일체곡의 이치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우빨리라는 저 불교의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부처님한테 그 재산도 많이 갖다 바치고 보시도 많이 한 사람인데 원래는 자인화교의 후원자였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인화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좋아 보여서 우빨리가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내가 제자가 되겠다 하니까 부처님이 처음에는 글을 못 쓴다. 그냥, 왜냐면 자인화교의 마하비라도 옳은 일을 뭐 다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옳은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살면 되지, 일부러 나한테 스승을 배신하고 올 수는 없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똑같이
자이나교와 수행자들에게도 이전과 똑같이 보시를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라. 이게 부처님의 그 태도입니다. 그건 맞지만 니까야 우빠리의 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성이 말하는 중도의 윤리적 의미인데 이중성은 또한 실체 없음을 뜻하니까 중도가 바로 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입자라고 아니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 교정을 알았다면은 그럼 다른 입자 전자는 일찌감치 파동인 줄 알았었어요. 아니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전자가 파동인가? 그리고 파동이라면 제가 소리 지르는 음파는 온 공간에 퍼져 있으니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자 하나가 두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파동이라면 여러분이 몸이 여기에 있기도 하지만 화성의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마찬가지 문제예요. 자, 기이한 현상이죠. 이건 고양이인데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해요.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건데 제가 이것까지 강의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산 것과 죽은 것이 함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양이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순간이동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나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앨리스 밥이라고 해가지고 양자역학에서는 두 명의 관찰자를 둬서 하나를 앨리스 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겁니다. 앨리스 밥이 보니까 여기 어떻게 이 사람이 스키를 타고 가는데 쫙 가다가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죠? 그게 가능해요? 양자역학은 가능합니다. 미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앨리스 밥이 일상적으로 미세계에서 경험한 일들은 이런 거예요. 일상 경험 세계에서는 못하지만은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던, 아니 비일비재가 아니라 이게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또 아까는 두 개니까 여기는 뭐예요? 올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죠. 그 모든 길을 다 통해서 왔어요, 이 사람이. 가능해요? 양자역학은 가능해요. 그럼 이건 고양인데 고양이가 웃어요. 그런데 웃음과 고양이가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거. 이것도 상상 못하죠? 근데 가능해요.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께서 유와 무의를 양쪽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든지 상주와 단매를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가 체득은 못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자연상이 이러니까 그게 사물의 본질인 모양이냐 하고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앨리스 밥이 미시세계에서 경험한 자연상은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여러분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봤을지 모르겠어요. 본 사람 있죠? 근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그걸 쓴 루이스 캐럴이 정확하게 물리학과 수학적인 어떤 원리를 넣어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양자 현상은 그거보다 더 이상해요. 인간이 이성적 사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반쯤 섞인 고양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앨리스가 경험한 세상과 비교하면 어떤가? 밥과 앨리스가 경험한 세상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고 그게 바로 양자역학. 우리가 사실 양자역학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강의했다가 조금 쉴 텐데 전자하고 원자가 입자라는 증거는 100% 증거가 있어요. 100%가 증거가 있으면 그 아닌 건 아니어야 되죠.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원자를 집어다가 이렇게 담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요건 언제 했냐면 1993년에 철원자 45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IBM의 과학자가 도널드 아이거라는 사람이 1989년에 니켈 표면에다가 IBM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집어다 놨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공간에 갇혀 있고 하니까 입자 맞죠? 이놈이 파동이라면 퍼져나가야죠. 이렇게 있을 수 없죠. 근데 또 실험을 해보면은 이놈이 파동으로 됩니다. 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빛이 때리니까 튀어나갔으니까, 빛이 입자니까 튀어나갔으니까 이걸 광전자라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전자가 입자라는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를 빛으로 때렸더니 당구공처럼 전자가 튀어나가고 빛이 튀어나갔으니까 빛도 입자고 전자도 입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복습인데, 전자가 입자라는 건 맞으니까 우리가 모래알을 띄워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 하나만 열고 보면 이렇게 되고, 요것만 열면 이렇게 돼가지고 둘 다 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실제로 해보죠. 전자총을 2개를 쐈어요. 쐈더니 여기에 떨어지는 빛과 그 전자와 여기에 떨어지는 전자가 합쳐져서 골과 골이 만나면 강해질 거고, 골과 마루가 만나면 약해질 텐데 이렇게 됐어요. 전자가 파동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빛만 파동이자 입자인 것이 아니라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이자 입자예요. 그리고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가 입자 파동 이순을 갖고, 여기 980 몇 년 되는데 버키볼이라 그래가지고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버키볼이나 70개로 이루어진 플로리안도 다 이중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아미노산 15개. 아미노산이란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이것도 이중성이에요. 자, 간섭무늬는 분명히 2개의 스릴 통관 빛이나 원자가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자나 원자를 하나씩 쏘면 2개가 만나서 간섭무늬 만든다고 했죠. 아까 양쪽에서 와갖고 하나씩 쏘면 한쪽만 가니까 못 만들 것 같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얘기하기라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얘기할게요.